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설날도 급하게 비행이 잡히는 바람에 못 찾아뵐 것 같아요. 그 말에 설음식 재료를 다듬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너네 회사에는 기장이 너 하나뿐이니? 항상 명절날만 되면 비행이 잡히니? 최혜숙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이 여인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혼자. 또다시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구나.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대신 비행을 하는 거라. 그래, 괜찮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다음 명절에는 꼭 다 같이 보자꾸나.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입 밖으로 나온 건 이해한다는 말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세월. 이제는 명절에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사치가 된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수화기를 내려놓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한우 사골. 아들이 좋아하던 너비아니감. 손수 빚으려던 만두소.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며느리 이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민준 씨가 바빠서 못 찾아뵙게 됐어요. 용돈 조금 보냈으니 맛있는 거 드세요. 곧이어 2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돈. 아들의 빈자리를 항상 돈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혜숙은 그 숫자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냥 내 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갑자기 35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33세 나이에 7살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던 그날. 눈물 흘릴 겨를도 없이 시장 반찬 가게 앞에 섰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던 날들. 곱던 손은 칼과 뜨거운 기름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좋은 옷 대신 묵은 김치 냄새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나 나중에 멋진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엄마 비행기 엄청 많이 태워줄 거야. 그 한마디에 혜숙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꿈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남들이 여행 다니고 모임 다닐 때 혜숙은 한 푼이라도 아껴 아들의 학원비와 책값을 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항공사 기장이 되었을 때 혜숙은 우리 아들이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라는 생각으로 기쁨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뤄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지금껏 세월의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부부의 결혼 사진 속에서 며느리 이지은이 화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날 당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TV에서는 떠들썩한 설날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혜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을 떡국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아들, 손주, 며느리가 있었으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을 설날 상차림. 하지만 오늘은 떡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날이 꽤 추웠지만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단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들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떠나고 그녀처럼 혼자인 노인 몇몇만이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 어디 가세요?
설날인데 아드님 댁에 안 가셨어요? 아랫집 박 여사였습니다. 손에는 색동 보자기에 싼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동료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대신 비행을 해야 해서 올해는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참, 그래도 명절인데 안 됐네요. 서운하시겠어요. 이거 떡집에서 금방 만든 거 사온 거예요. 좀 드세요. 박 여사가 건넨 따뜻한 떡 봉지. 그 온기에 해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 해숙 씨. 요즘 젊은 사람들 다 SNS 한다던데 며느님도 하시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는 맨날 사진 올린다고 바쁘던데. 해숙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거는 것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며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 여사는 벌써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친절하고 호기심 많은 박 여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찾았다. 이지은 씨 맞죠? 와, 정말 예쁘시네요. 이거 보세요. 히히, 제가 정말 이거 사람 잘 찾는다니까요. 박 여사가 화면을 해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 전부 환히 웃는 모습으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록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 사이로 야자수가 늘어 서 있고 외국 사람들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지은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 민준과 손자까지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숙과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비행이 있어서 잠시 들러 쉴 수도 있지. 하지만 SNS에는 명절 때마다 해외로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머어머, 아이고 부러워라. 이건 지난 추석이고 이 사진은 크리스마스 때 사진 같고. 딸이 이렇게 잘하면 저 친정 부모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안 그래요? 박 여사가 부러운 듯이 말했다. 딸 안 가진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저 수많았던 순간들, 심지어 친정 부모님들도 함께한 저곳에는 해숙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서러움에 복받쳐 올랐습니다. 사진 아래 이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완벽한 설날 연휴. 샵 설날 연휴. 샵 가족여행.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해숙의 가슴에 더욱더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일 핑계를 대며 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숙이 텅 빈 집에서 혼자 먹을 떡국을 끓이고 있을 때 내 아들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처가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명절 때마다 보낸 돈들, 그건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면죄부였고 귀찮은 시어머니의 입막음용으로 적선하듯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해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는데. 해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들고 있던 떡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나뒹굴었습니다. 마치 세상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자신처럼. 해숙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부탁해 받은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숙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은 이미 그녀가 아는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반찬 가게로 자신을 뒷바라지한 이 어미를 부끄러워하고 거짓말로 기만하였고 어미 몰래 처가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아들. 해숙은 그 배신감에 아들 민준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40년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 최혜숙은 죽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 대한 미련은 단 한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까지 혜숙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사진을 수없이 들여다보며 파란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 사돈 부부.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 틈 없는 그들만의 완벽한 가족. 우리 가족. 그 단어 안에 혜숙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아온 자신은 그들의 완벽한 가족 사진에서 지워진 존재였던 겁니다. 혜숙은 벽에 걸린 아들 부부의 결혼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했을 당시 다 함께 찍었던 사진을 지갑에서 빼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과 함께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았습니다. 마치 과거를 묻어버리듯이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가여운 노인은 없었습니다. 부은 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너는 완벽한 가족을 위해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버려진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다. 혜숙은 장롱에서 통장과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 남편 없이 아들과 둘이 살던 월세방에서 시작해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피땀 흘려 장만한 내 평생의 재산. 강남에 위치해 한강을 끼고 있는 그 아파트는 아들 부부가 탐낼 만큼 꽤나 값어치가 나갔습니다. 어머님, 이 집 파셔서 저희 집 대출금 갚고 새 차도 바꾸면 어떨까요? 얼마 전 며느리가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평생이 담긴 이 집이 그 애들에게는 그저 대출금이나 갚는 수단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때 아들이라도 나서서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 이건 어머니 평생이 담긴 집이야 라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하지만 민주는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혜숙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장 갈 때 입던 낡은 옷이 아니라 아들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혜숙은 아파트 단지 입구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중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간판이 걸린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부동산.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의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혜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댁이신데요? 여기 보이는 청솔 아파트 802호입니다. 부동산 사장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그는 혜숙의 집이 얼마나 괜찮은 매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 집은 몇 년만 있으면 훨씬 비싼 가격에 처분하실 수 있는데 자제분하고는 상의가 다 되신 겁니까? 제 명의의 집입니다.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데 누구와 상의할 필요 있나요? 약간은 날카롭고 단호한 혜숙의 말투에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세는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이 있으십니까?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로 내놓아도 좋습니다. 금매로 하시면 제 값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이 집을 정리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동산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숙의 이름, 주소, 연락처. 서류를 작성하고 중개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혜숙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혜숙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한 후 해숙의 삶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반찬을 팔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날 저녁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를 보니 민준 내외와 손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이 그 아이들 것이 될 수도 있었기에. 어머님, 집이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공간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해숙은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둘러본 그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해숙과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도인 최해숙, 매매 금액, 계약일, 그리고 한 달 후로 예정된 잔금일까지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계약금이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보는 순간 해숙은 씁쓸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 다짐하듯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그러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미소는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과 홀가분함이 함께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해숙은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해숙은 평생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해외를 민주는 며느리와 사돈을 데리고 밥 먹듯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동네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착한 고등학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서툰 손가락질로 여행에 관해 검색했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못 받은 도움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학생들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고마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유럽 여행, 혼자 떠나는 여행 등등 너무나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의 타국의 절경과 명소들을 보면서 해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우체국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푸른 표지에 대한민국 여권. 자신의 이름이 박힌 여권을 펼쳐보는 순간 해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자유로운 한 명의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세계 지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곳마다 빨간 핀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대륙의 도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핀이 하나씩 꽂힐 때마다 마음속 자신을 위한 희망도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저녁에 찾아뵐게요. 오늘 저녁? 새삼스럽게 무슨 일이냐? 새삼스럽긴요. 아들이 엄마 찾아뵙겠다는데. 엄마 못 뵌 지 오래되기도 했고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또 곧 있으면 아버지 기일이잖아요. 하지만 아들의 말투는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시켜서 이러는 거겠죠.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설 이후로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해숙은 슬프지만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꼭두각시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전부인 이 아파트마저 빼앗으려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꾸나. 해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이 눈에 선했지만 해숙은 차분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한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항상 그랬듯이 며느리 지은이 가식적인 애교가 섞인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랜만이구나.
저녁은 먹었니? 해숙의 평온한 태도에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과 지은이 소파와 장식장 등이 없는 썰렁한 거실을 보고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집이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소파랑 가구들은 다 어디 갔어요? 어머, 집이 아무도 안 사는 집 같아요. 며느리 지은이 인상을 한껏 쓰며 해숙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안부를 먼저 묻는 게 정상이 아닌가. 해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냥 정리 좀 했다. 나이 드니 다 짐이더구나. 정리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파셨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지은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민준이 급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사실 오늘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왔어요. 민준이 말을 이어가려는 그때 지은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슬슬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니? 저희 아이도 점점 커가고 둘째 준비도 하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겠어요.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은 너무 좁아서 아이 정서에도 안 좋아요. 이때 민준이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이 집 어차피 저희한테 주실 거 미리 명의를 변경해 주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몇 년만 있으면 여기 집값이 훨씬 오른다잖아요. 미리 명의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번갈아가며 떡줄 사람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본심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그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빚쟁이 쫓듯이 몰려와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해숙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지은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근데 요즘 실버타운이 그렇게 좋대요. 나이 들어서는 비슷한 동년배끼리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고작 생각한다는 게 실버타운이라니. 해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만해라. 해숙이 아들 내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낮고 차가운 톤의 목소리가 실망이 섞인 듯 살짝 떨리는 듯 했고 그 어떤 고함보다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처가댁 식구들하고 알아서 잘 상의해서 살도록 해라.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집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주는 얼굴이 벌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계획 중이다. 오래전에 버려진 불쌍한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을 살 거니 그리 알고 말도 안 되는 아파트 얘기는 이제 하지 말거라. 예상치 못한 해숙의 반응에 민준과 지은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동안 아들이라면 간도 쓸개도 내놓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것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아파트를 팔아 호의호식하려 했던 계획이 흐트러질 것 같은 예감에 그녀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일그러졌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나도 피곤하구나. 해숙의 의외의 단호함에 그들은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허탈하게 해숙의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해숙은 알 수 없는 희열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구나. 해숙은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가슴을 막고 있던 응어리 같은 것이 뻥 뚫리는 기분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어쩐 일인지 해숙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불어본 적 없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옆 과일 가게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혜숙 씨, 요즘 아들 내외가 자주 와?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 네, 맞아요. 우리 민준이가 효자죠. 이 늙은 어미 세상 하직하기 전에 호강시켜준다네요. 주변 상인들이 보기에는 오늘도 아들바라기 혜숙의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아이고 부러워라. 너무 좋겠다. 혜숙이 겉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론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며느리 지은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평소에 가식적인 미소는 없었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혜숙은 말없이 문을 열고 그녀를 들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솔직해지시죠. 가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어딜 자꾸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혜숙은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주변을 정리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너도 내 나이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런 말로 넘어갈 생각 마세요.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게 말이 돼요? 이 집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민준 씨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 거. 또 그 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혜숙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또 한 번 실망한 혜숙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가 지난번에 한 얘기를 뭘로 들은 거냐?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이 집에 네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라도 묻은 게 있더냐? 네 이름 박힌 문서라도 있어? 혜숙의 담담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에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끝내 혜숙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 안방 문을 열고 옷장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혜숙의 소지품을, 평생의 흔적들을 허락도 없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혜숙은 그 모습을 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지은이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뭘 숨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몰래 무슨 짓을 꾸미고 계시는 거냐고요? 혜숙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보거라. 내가 찾던 게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기대한 것은 집 등기증이나 예금 통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두 장의 종이. 하나는 한부모 가정 후원 재단 기부 감사장. 다른 하나는 처음으로 발급된 혜숙의 여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기부? 여권? 보이는 그대로다. 하나는 너 같은 애들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인생을 찾아 떠날 여정의 마지막 준비물이다. 지은은 넋나간 사람처럼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혜숙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요즘 자주 보는구나. 혜숙은 담담한 목소리로 아들을 보며 얘기했고 다급한 목소리로 민준이 혜숙을 다그치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설마 벌써 이 집 파신 거 아니시죠? 그리고 무슨 엄마가 여행이라니요? 기부라니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나 참 요즘 같은 시기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혜숙은 흥분한 아들의 말투와 행동에 기가 차서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던 혜숙도 이쯤 되니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여행 가면 안 되냐?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네 집이 아니고. 이 집으로 뭘 하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살면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해숙은 원망의 눈빛으로 아들 민준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너 언제부터였니? 대학 다니고 혼자 지내면서부터 반찬 냄새나는 엄마가 하찮게 보이고 이 지긋지긋한 시장 반찬 가게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지우고 싶었던 거니? 네 엄마는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도 지긋지긋하고 네 마누라 부모는 1년에 몇 번씩 데리고 해외여행 다닐 정도로 소중하니? 그제서야 민주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해예요. 전부 오해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해숙은 민준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의 사태를 무마하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돼버린 건지 안타까움에 해숙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준이 해숙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방 서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로 밀어줬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숨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최해숙,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계약일과 이미 지급 완료된 계약금.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보이는 그대로다. 그럼 이 집 판 돈 저한테 주세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이 집 애초에 팔지도 않았다. 그렇게 총명했던 아이를 누가 이렇게 아둔하고 염치 없게 만들었을까? 해숙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해숙과 민준 사이의 실랑이가 몇 시간이고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민준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돌아간 후 해숙은 지쳐 식탁에서 엎드린 채로 그대로 깜빡 잠들었다 깨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 붉은 빛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해숙은 난생 처음으로 이 집에서 맞이하는 일출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40년간 해가 뜨는 시간에는 늘 시장에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저 태양은 마치 오직 나만을 위한 것 같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해숙은 순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부동산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신된 시간을 보니 아마 어제 민준과 얘기를 나누던 때 온 문자 같았습니다. 최해숙 사모님, 오늘이 잔금 치르는 날이라 10시까지 사무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숙은 거울을 보면서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여인은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20살 처녀처럼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보세요. 새벽부터 또 찾아온 아들 내외가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치고 있어 해숙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거기서 그렇게 세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면 어떡하니? 여기가 나 혼자 사는 단독주택이야? 해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무슨 소리냐? 해숙이 되물었습니다. 사실은 지은이가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는데 얼마 전에 동업자 선배가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 받아서 사라졌대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심지어 사채도 빌렸나 봐요. 근데 그 회사 명의가 지은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은행에서 제 월급도 차압이 들어와서 생활이 어려워요.
다행인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차압이 들어오기 전에 팔아서 가장 위험한 사채빚은 어느 정도 갚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요.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해숙의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민준아, 기부도 내 여행 계획도 되돌리기에는 늦은 것 같구나. 언제까지 엄마 치맛자락에 숨어 살 순 없지 않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힘든 일 있으면 지은이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구나. 그때 지은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파트 정리하고 어머니 혼자 호의호식 하시겠다 이거죠?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머님 양심이 있으세요? 저희가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드렸잖아요. 평생 자식밖에 모르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세요? 지은아, 네가 내 양심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구나. 아참 그리고 여기 이거 받거라. 그렇게 생색낼 것 같아서 네가 명절 때마다 준 돈들 하나도 안 쓰고 모아뒀단다. 조금 더 챙겨 넣었으니 모자라지는 않을 거다. 해숙이 현금이 든 돈봉투를 지은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거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좀 도와주시라고요. 지은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네 친엄마도 아닌 나한테 와서 왜 이러니? 그렇게 급하면 너희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라도 팔아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니니? 해숙의 말에 지은이 너무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집은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거 팔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가서 살아요?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 정도로 엉망인지 해숙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결혼을 말렸을 것을 해숙은 조금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네 부모님 아파트는 안 되고 내 아파트는 된다는 거냐? 해숙은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파트는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 말귀 정말 못 알아먹으시네요. 지은의 말투가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명절 때 연휴 때마다 해외여행 데려가고 그렇게 잘하는 자기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몇 푼 안 되는 아파트 팔아서라도 살림에 보태야 하는 거 아니냐? 너 네 부모님하고도 같이 살기 싫어서 그 아파트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지은아.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때 민준이 지은의 행동이 해숙을 더 자극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끼어들었다. 지은아, 넌 좀 가만히 있어. 왜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래?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사정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해숙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사돈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 심했던 것 같구나. 그건 내가 사과하마.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위해 돈 한 번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어. 늘 너희를 위해 모으고 아꼈지.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볼 생각이다. 그러니 더 이상 돈 얘기로 너희와 말을 섞고 싶지 않구나. 절규하듯 소리치며 해숙에게 매달리는 아들 내외를 뒤로 하고 해숙은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와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니 공인중개사가 살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마침 제가 일이 있어서 일찍 사무실 문을 안 열었으면 밖에서 한참 기다리실 뻔했어요. 그제서야 해숙은 자신이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무슨 일은요? 그냥 나오다 보니 너무 일찍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일단 오셨으니 차 한잔 하시면서 잠깐만 앉아 계세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부동산 사무실에서의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잠시 후 도착한 새로운 집주인인 젊은 부부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은행으로부터 문자가 들어오는 알림음이 해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해숙은 그 길로 곧장 기부할 돈을 보내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피하기 위해서 해숙은 며칠 동안 잠수 아닌 잠수를 탔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해숙의 반찬 가게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동생이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니 정말로 내가 운영해도 돼? 아무리 매출의 10% 받는 거지만 언니한테 너무 믿지는 장사 아니야? 너도 참 이거 팔면 나한테 몇 푼이지만 안 팔고 운영을 계속하면 네가 먹고 살잖아. 내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내가 가르쳐준 양념들 잘 정리해놨지? 열심히 하면 이거 괜찮아, 알았지? 알았어, 언니 고마워. 며칠 후 모든 정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생 살았던 동네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민준이가 다니던 학교, 남편과 처음 만난 공원.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의 풍경이 되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 전광판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가게 될 수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고 해숙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로비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과 지은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 해숙은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단 하나의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마지막으로 아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남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 실버타운에 들어가든 요양원에 들어가든 내 스스로 잘 결정을 하도록 하마. 그러니 이제는 날 찾지 말거라. 해숙은 이 문자를 남기고 핸드폰의 전원을 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는 다시 켜지지 않을 전화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이미 지정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와 함께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해숙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 저 발 아래에서 평생 자신을 옥죄던 속박, 걱정과 슬픔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땅 위에 남겨둔 모든 속박과 슬픔으로부터 해숙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눈부신 햇살이 창을 뚫고 해숙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지금 해숙을 향해 내리쬐는 이 햇살이 가장 따사롭고 포근했습니다. 해숙은 두 손을 꼭 모으면서 기분 좋은 상상에 계속해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 제2막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에게는 너무나 인색했던 여인이 한 사건을 계기로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던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찾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에 얽매여 살아왔던 인생의 속박을 스스로 벗어나기로 결심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녀가 너무 멋져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민준처럼 뒤늦은 후회 속에 무너질 수도 있고 해숙처럼 평생 억눌렀던 자신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픔 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민준처럼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자신을 찾아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혜숙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이야기를 위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